미국이 그 엘친이 너무 약하니까 그 나토를 동진시키고 러시아를 되게 모욕감을 줬어요. 미국이 먹여 살리니까 돈 주고. 엘친이 하는 짓이라고는 선거 때마다 나와서 미국이 이번 선거에 내가 당선되면 100억 달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선된 거니까. 엘친은 술 주정꾼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드카 먹었대더라고. 그랬는데 러시아를 너무 멸시한 거야. 그러니까 엘친이 열받았겠죠. 그런데 한번 당해봐라 그러죠. 강경파 푸틴을 후계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엘친이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는 게 러시아 장래도 안 좋고 내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려주지 하면서 야 러시아의 차기 지도자 똑똑하고 센 놈들 다 한번 모집해봐. 그래 모집해서 그 중에 푸틴이 이제 국가안보국 KGB 출신인데 푸틴이 제일 똑똑한 놈으로 낙점이 된 거야. 그래서 푸틴한테 가가지고 엘친 야 내가 너한테 대통령직 물려줄 테니까 나하고 내 가족에 대해서 영원히 면책을 해줘라. 그리고 네가 해. 푸틴이 당연히 오케이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퇴하고 그 푸틴을 수상으로 만든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도 처음에는 미국과 잘 지내려고 했어요. 나토에도 가입하려고 했어. 미국이 거부했죠. 유럽연합에도 가입하려고 했어. 미국이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토를 러시아 쪽으로 계속하면서 동유럽을 미국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열받았죠. 나는 엘친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니야. 이러면서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가 재무장한 거예요. 2010년 이후에 러시아가 재무장하면서 미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여러분이 잘 알죠. 친하게 잘 지내다가 중국이 너무 크니까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견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야.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중동에다 한눈 파는 사이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너무 힘이 커졌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토를 중시하고 아시아를 중시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IS 이제 필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거잖아요. 그렇게 쳐들어갈 때는 언제고? 무기를 20조 원어치 무기를 그냥 놔두고 몸만 빠져나왔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그러한 안보 전략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트럼프 1기 때고 2기 때는 아까 말했죠? 작년에 나온 거 완화시켰다고. 이게 여기까지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래도 질문 바꿔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한 것 중에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얘기하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 윤정욱 동지가 뭐 할 얘기나 의견 있으면 얘기하면 돼요. 아까 우리 전시 작전권 얘기 나왔었는데, 네. 지금 정부 들어와서 지금 정부 내 임기 내에 전시 작전권을 환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할수록 얘기를 했는데, 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뭐 자주 해야지 우리나라가 지금 전시작전권을 시기가 앞당기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을 지금 우리가 빨리 가져오려고 하면 그런 연습을 자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논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거요? 그래, 그거 일단 한 가지. 자, 전시상권 내가 자세하게 쓴 것도 있는데, 자, 전시상권을 환수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에 플러스 원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한국군의 전력이에요. 일반적 전력이에요. 한국군 전력. 그냥 첨단무기, 미국산 첨단무기 많이 사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군 전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조선의 미사일 대응 능력. 탐지는 군사인공위성이에요.
지금 4대밖에 안 올라갔어. 앞으로도 더 쏘아 올려야 돼. 탐지. 그 다음에 요격, 반격. 요격, 반격 우리 다 알죠? 우리나라도 괴물 미사일 했다고 핵미사일이나 별 차이 없다고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대응 능력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예요.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가 미중러 관계가 안정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1, 2번은 거의 다 됐고 90% 됐고 3번은 미국 놈 마음이야. 그잖아요?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가 안정돼야지만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대. 이건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협상을 해야 돼요. 이거 말고 추가적인 게 하나 있어요. 추가적인 게 뭐냐면 한미연합 사령부를 아까 말한 대로 육군 중심으로 해서 지상선 미래연합사령부로 바뀌고 여기에 이제 한국군이 대장이 돼서 작전을 지휘하는데 이 작전 지휘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단계로 1, 2, 3단계로 하는데 1단계는 완료. 1단계 완료. 일반 작전 능력 이런 거 말한 거예요. 2단계, 3단계인데 2단계는 거의 완료. 올해 11월 달에 그 한미 국방장관이 해서 한다는 거예요. 3단계는 이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언제 받냐면 트럼프 행정부 때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트럼프 행정부 지나면 또 바뀌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2028년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2018년에 대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임기 때 받는다는데 이 말은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안 되니까 2028년 말, 현재 11월 달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미국 대통령 바뀌기 전에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 미래연합사령부의 한국군의 작전 지휘 능력, 이거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래서 검증해서, 이걸 평가를 해. 평가하고 검증을 해. 근데, 평가하는 거는 양국의 합참의장이 하는 거, 합참의장. 전쟁, 통해서.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검증을 해서 대통령한테, 양국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돌려받는 건데, 바로 2단계, 3단계가 한국군이 미군을 한반도에서 전면제일이 났을 때, 미군을, 수십만 명을 파견을 했을 때, 한국군 사령부가 그 미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시험을 봐야 돼. 그 시험을 보려면 어때요? 군사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아니라 엄청난 한반도 전체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군사훈련. 그래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미국한테 시험 보는 거야. 우리 한국군이 이렇게 작전 지휘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거 보고, 그래, 있어, 없어 하고 도장 찍어야지만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애들이 그러는 거야. 이재명이가 군사작전 한미 공동훈련 이거 좀 축소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그러면 니네 전시작전권 환수 안 받을 거야? 전시작전권 환수 받으려면 나한테 시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코가 깨가지고 하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건 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창률 동지 질문이나 의견. 저는 없습니다. 그럼 오진우 동지요. 참수 작전을 하면 자동으로 쏘는 게 어디로 날아갑니까? 미국만 날아갑니까? 우리나라도 옵니까? 핵방아쇠 프로그램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향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괌과 일본을 향해서,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 전술 핵탄두는 청와대 상공, 그 다음에 용산, 그 다음에 계룡대 해가지고 다 정해져 있어. 이미 좌표가 다 찍혀져 있어. 미국은 16개, 괌에는 어디, 그 다음에 일본에는 어디, 주일 미군 기지, 한국에도 미군 기지하고 주요 지휘부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 정해진 좌표에 자동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이렇게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죽으면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들. 그게 조선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 G부만 없애면 된다할 거 아니야. 그래서 참수작전이라는데 그래서 핵무장 국가끼리는 참수작전이라는 말을 안 써요. 미국도 참수작전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안 해. 우리는 이제 사용하지. 사용하는 이유는 뭐 핵무기가 뭔지 모르니까 핵무기의 그 파괴력이 뭔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내부용어로 쓰는 말이에요. 시도했는데 실패하면 안 쏩니까? 참수작전을 시도했는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 지도부에 대한 그 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공격이 징후가 있으면 그거에 상관없이 생각해봐. 사람 오면 쏜다는 거 아무 말이 없잖아. 죽은 다음에 쏘고, 죽으면 쏘고, 살아나면 안 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죽을 줄 살지 어떻게 알아. 김정은을 항해에 위해서 공습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렇게 레이더망에 나오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럴 때 한꺼번에 다 쏜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콜비가 미국의 국방 차관이죠. 정책 때문에 콜비가 그 미국의 소리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냉전 시대 소련도 지도부를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발사하는 보복 시스템이 있는데 조선도 그런 거 있는데 그 참수작전이 그게 뭐 가능한 거겠냐고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운동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뭐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준희 동지 설명됐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양수 동지. 양수 동지는 없나 보다. 자, 그러면은 지금 13분이니까 20분에 돌아와서 이창률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미국 예외주의는 프랑스의 알렉시 드 토크빌이 1835년에 펴낸 미국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유래되었다. 토크빌은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 어떤 섭리에 의해 언젠가 세계의 운명을 따앉게 될 예외적 위치에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 국내에서 미국인의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 밖으로부터 미국인의 우월의식의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 예외주의의 핵심은 미국의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병든 유럽과 단절하고 새롭게 건설한 공화국이라는 것이다. 예외주의는 기독교적 소명의식과 선민의식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 원천이다. 미국인들은 신의 계시, 순교와 부활, 대의주와 새로운 에덴 동산의 건설 등의 기독교적 경험을 미국인의 공동체적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정체성은 미국인들에게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우월의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우월의식에 따르면 신대륙은 유럽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는 선한 곳이었다. 네. 미국 역사 이거 많이 했죠. 대륙, 유럽은 병든 곳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유럽을 버리고 왔죠. 유럽을 버리고 온 망명자들이다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개신교죠. 개신교. 유럽에서는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은 카톨릭인데 바로 이 개신교들이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거예요. 종교의 자유. 그죠? 그래서 또 있고 그다음에 유럽은 또 뭐냐면은 다 왕이죠. 왕 체제. 그죠? 군주 체제.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화가 덜 됐죠. 비민주적인 왕의 독재 이런 거죠. 그런데 미국은
보면은 이 종교의 자유, 여기서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를 믿냐, 불교를 믿냐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내의 종파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가톨릭을 믿든 개신교를 믿으면 뭐 침례교를 믿든 안식년 제7을 믿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기독교 내이면 종파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왕이 없잖아요. 그죠?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선출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특별해. 미국이 특별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미국이 특별하다는 게 그러면 대외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미국이 특별하니까, 미국은 깨끗하니까 유럽에서 떨어져 있자. 왜? 미국이 물들어. 그죠? 미국이 어린애 같은, 그죠? 어린애, 그죠? 어린이 같은데 순진하잖아. 처음 순수하잖아. 미국은 처녀지니까 물든다 이거야. 물든다. 떨어져 있자 이거. 그래서 고립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수한 어린이가 이제 커서 청년이 돼가지고, 그죠? 힘이 세졌어. 힘이 세졌다 이거야. 힘이 세졌어. 세졌으면은 유럽보다 미국이 다 훌륭하다는 거야.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훌륭한 미국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야 된다. 이게 팽창주의예요. 정리하면 애외주의라는, 미국이 특별하다는 것은 고립주의도 설명하고 팽창주의도 설명한다는 거야. 미국이 특별하기 때문에 힘이 없을 때는 유럽에 물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럽과 떨어져 있었다는 거고, 미국이 특별한 미국이, 위대한 미국이 이제 힘이 세졌어. 유럽보다 힘이 세졌어. 그러면은 유럽보다 미국이 더 훌륭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식 체제가 아니라 미국식 체제를 세계에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기독교 이런 건 우리 다 했죠. 그러니까 뭐 또 할 필요 없죠. 자, 그런 뜻이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쭉쭉 읽어보면 돼요. 자, 이거는 우리 오진우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미국이 이러한 선민의식은 자신이 건국과 서부 개척 그리고 대외적 팽창을 신이 부여한 명백한 운명이라고 미화하였다. 또한 전 세계에 미국적 가치를 전파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확산을 의미하였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종종 세계를 선과 악으로 나누고 자신의 행동을 사탄과 맞서는 천사의 이로운 행동으로 비유하였다. 미국 대통령은 각종 행사에서 관행적으로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고 외치는데, 이는 미국이 제국주의를 다른 나라의 제국주의와 달리 신이 사명을 수행하는 신성한 힘으로써 정당화하는 셈이다.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 팽창주의와 고립주의 모두 미국 예외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고립주의와 팽창주의는 절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고립주의는 타자에 대한 공포인 반면 군사적 팽창주의는 타자에 대한 경멸이라는 점에서 양자 모두 미국식 생활 방식을 지키거나 확산시키고자 하는 민족주의적 경향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 예외주의이다. 예외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미국 민족주의는 미국이라는 요새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고립주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 군사적 팽창주의적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윌러스틴 2004, 한스 모건다우 1969에 따르면 고립주의는 안을 향한 글로벌리즘이고 글로벌리즘은 바깥을 향한 고립주의이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애들 선민의식 가지고 있잖아. 잘났다고 하잖아요. 그죠? 미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상이라는 거. 신대륙에 한 에덴의 동산. 그래서 미국의 역사는 그 신의 의지. 미국의 역사는 신의 의지가 실현됐다. 그럼 미국의 역사가 뭐냐? 그러죠. 첫 번째, 13개의 식민지가 최초로 독립을 했죠. 그랬죠? 그때는 동부 지역에 있었잖아요. 동부의 국한. 그죠? 즉, 대서양의 국한 했죠. 그런데 바로 이 서부, 태평양이죠? 태평양으로 연결되죠. 왜? 미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이 이 전 세계의 강국이 되려면 대서양, 태평양으로 아시아, 대서양으로 유럽을 가야 되기 때문에 대서양과 태평양, 동부와 서부를 합쳐야 된다랬죠? 그래서 서부로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전쟁도 하고, 플로리다도 빼앗고, 루지애나 프랑스에 돈 주고 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 동부와 서부를 연결했죠. 이 과정을 우리가 내륙 팽창주의라고 해요. 내륙 팽창주의. 미국이 이제 아메리카를 다 먹어야 되니까, 양쪽 위아래로 다 먹어야 되니까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최대한 팽창하는 거예요. 위쪽으로 팽창하는 거는 캐나다죠? 근데 캐나다 합병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쪽으로는 캐나다까지 갔고, 아래로는 멕시코인데, 멕시코는 백인 기독교가 아니라 그랬죠? 혼혈인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백인 기독교가 아니면 자기네 나라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뭐 텍사스라든지, 그죠? 이런 데, 뉴멕시코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 영토로 하고, 그 밑으로는 이제 멕시코까지 가고, 좌우로는 태평양, 대서양까지 간 거잖아. 이게 이제 대륙에서 끝난 거야. 이제 대륙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바다로 나가야 되겠죠?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것들이 다 신의 의지가 관철됐다. 명백한 운명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명백한 운명이라는 거는 미국의 13개의 주가 동부와 서부로 나가서 서로 연결됐고, 그래서 미국이 상하 좌우로 돼서 하나의 거대한 미국을 건설했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미국의 가치, 기독교적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미국한테 주어진 임무고 운명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수행하죠. 선이죠, 선. 천사의 의로운 행동. 트럼프의 주요 지지자들이 유대인과 기독교죠. 얘네들은 지금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란은 사탄이고. 이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의 축복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외교 정책이, 그래서 고립주의, 팽창주의를 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주의는 내가 힘이 약하니까 저놈들, 저 나쁜 놈들을 하고 내가 지금 이길 수가 없어. 내가 힘이 약해.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공포야. 그러니까 일단 피해봐야지. 미국 안에 숨어야지, 그거. 팽창주의는 내가 이제 힘이 세. 저 나쁜 놈들, 이제 가서 때려부시고 내 거로스를 만들어야 되지. 이게 이제, 그래서 고립주의, 외교주의는 공포와 경멸, 고립과 팽창을 다 설명하는. 미국의 민족주의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인종이 저렇게 많은데 미국 민족주의가 어디 있어요? 미국의 민족주의 있다 그랬죠? 어떤 거냐면 미국의 민족주의는 이런 거예요. 용광로 민족주의라 그랬죠? 다양한 인종, 그죠? 다양한 인종들이, 그죠? 미국이라는 하나의 용광로, 그죠? 여기에서 하나로 문화적으로, 그죠? 하나로 되죠? 단결. 바로 이제 기독교 문화라는 거죠. 기독교 문화. 이걸 시민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인종은 다 다르지만 기독교를 믿는 거야. 그래서 다 성경, 애국가는, 찬송가는 애국가,
주기도문은 국기에 대한 맹세, 성경책은 헌법 이런 거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미국식 문화, 헐리우드 문화죠. 헐리우드 문화, 미국의 독특한 문화, 헐리우드 대중문화죠. 헐리우드. 그 다음에 미국식 출세주의, 아메리칸 드림이 뭐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정원이 있는 자기 집, 그죠? 주택. 정원이 있고 자기 집, 보통 2층짜리죠. 아담한 2층짜리 자기 집이 있고, 그리고 자가용을 갖고, 일요일 날에는 부부가 애들 손잡고 교회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다 그러면은, 여기 못 사는 나라에서 이민이 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그린카드라는데 시민권을 넣고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정원이 있는 조그만 2층짜리 주택을, 담보주택이죠. 그죠? 융자 얻어서 사는 거잖아. 미국은 우리보다 집 사기가 더 쉬워요. 우리는 30% 자기 돈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은 10%만 있으면 돼. 그래서 융자로 주택을 얻고, 그걸 자가용하고, 일요일 날은 교회 가는, 이 교회가 중요해. 교회 가는 것. 그리고 아니면 영화를 보는 것. 이게 이제 미국식의 어떤 문화예요. 이런 공통의 가치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이게 미국적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애외주의는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우리 많이 한 거니까. 복습하는 차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윤종옥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미국의 예외주의는 미국이 영토를 확정짓고 국내 문제에 주력하는 미국 역사 초기에는 고립주의 외교 노선으로 나타났다. 이때의 예외주의는 미국이 독립 이전부터 식민지 사회를 형성하고 미국적 특징을 이미 간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1776년 건국 이전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즉, 예외주의는 신대륙으로의 이주 배경, 국가형성 과정, 국내적 팽창 과정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배태된 일종의 종교적 신념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인들은 1607년부터 미국에 처음 정착하였다. 버지니아에 온 이들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을 뿐이었고, 영국의 해외 개발을 위하여 주식된 버지니아 회사를 통하여 큰 돈을 노리고 온 것이다. 특히 이들은 처음부터 아프리카 노예를 데리고 와 강제노동을 시켰다. 그러나 이런 천민 자본주의가 배태되었던 버지니아에서 미국 예외주의 역사의식이 형성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민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민자들. 어떤 이민자들이냐면은, 이제 미국이 선전하는 거죠. 청교도. 그죠. 금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꾼이죠. 한몫 잡겠다. 이런 거죠. 투기꾼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죠? 방랑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귀양자들, 재수들. 그죠? 유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조상은 이런 사람들인데 미국 애외주의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야. 미국 애외주의, 미국을 정당한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서 안 나왔겠죠. 당연히 청교도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여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미국의 조상들은 이런 사람이었고, 사실은 이 청교도로 전체적으로 친다면 메이플라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30% 정도? 사실은 다수가 투기꾼이나 방랑자나 유배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국 헌법과 미국은 자기네의 그 신화, 건국 신화를 바로 이 청교도주의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애외주의의 뿌리는 바로 이 청교도, 개신교, 그죠? 이게 애외주의의 뿌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선민사상, 이렇게 됐다는 거고. 이것이 가능했던 거는, 자, 식민지 운영 방식이 따르죠? 영국
왕이 직접 하는 거, 그 다음에 귀족이 직접 하는 거, 이런 데는 한계가 많았겠죠. 민주주의가 잘 안 됐어. 근데 어떤 게 따랐어요? 국왕으로부터, 그죠? 토지를 산, 그죠? 토지를 산 개발회사, 이 개발회사가, 땅들을 민간에게 분양해줘? 민간에게 분양. 바로 이거야. 그죠? 여기에는 자유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여기에는 자치 있었고, 바로 여기에 청교도들이 왔다는 거예요. 영국은 국교죠. 그러니까 국왕이 직접 하는 땅, 국교 이런 데는 어려웠겠죠. 귀족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렇게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치 체제는 국왕이 직접 다스리거나 귀족이 직접 다스리거나 아니면 민간 회사가 자치를 허용하는 경우가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미국은 바로 중간에 이 자치죠, 자치. 이 자치를 허용하는 것. 이러한 자치주의, 그 다음에 공화주의, 이걸 자기네 뿌리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래서, 이러한 자기네들은 이 천민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투기꾼, 방랑자, 죄수, 이런 역사는 가리고, 바로 청교도, 예외주의, 자치주의, 공화주의, 이거를, 내세운다는 거예요.